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다우지수가 1%대 오르면서 가장 큰 오름폭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는 마이너스 1.5%로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1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인상 발표, 또 여기에 ECB의 금리 인상에 대한 설왕설래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을 보는 눈도 키우고 또 매매 실력도 키울 수 있는 신세계 리턴즈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해왕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한국, 미국 금리 정책 관련한 발표가 있었죠. 네, 훈풍이었는데 이것으로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5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잘 마무리돼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우울한데.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께서 훈풍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했는데 이따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지금 나스닥 개장하고 24분 지나고 있죠.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 보면서 여러분 체크하실 텐데 시작부터 좀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내일 코스피가 좋을 전망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오늘 회의록하고 사실 금통위 부분보다는 FOMC 회의록에서 좀 집중할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회의록 내용을 제가 오늘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준은 무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필살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 회의록 점검을 통해서 FOMC가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인사한 말부터 두 분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1시간 또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천명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연준이 이후 두 번의 회의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가 상승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경제 봉쇄 완화와 적극적 경기 부양책 기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7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군들 대부분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41% 상승한 12,11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4% 상승한 온스당 1,84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41% 오른 배럴당 11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5% 상승한 1.0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 FOMC 공개 의사록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응에 따라서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차트를 네네. 보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매수를 들었죠. 네. 오늘은 트레이딩을 좀 한번 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뭔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코스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금 자리 값이 지금 단숨에 올라쳤는데 이건 네. 회의록에 대한 어떤 결과 반영이고 사실상. 왜냐면 전일 새벽 시간에 늦은 시간에 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날 이제 개장과 동시에 시장 반영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진입가에 대한 기준을 타점을 잡으려면은 사실 이제 어제 제가 11,800 레벨링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19,000 레벨링에서 이제 매도 청산에 대한 사인을 보냈는데 지금은 19,000 레벨링에서 사실 매수를 진입했어야지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 파동을 여러 개 더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채널링에 대한 변경 구조가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진입하기엔 늦었다는 거를 바로 알려주는 신호예요. 지금 상황이. 어디서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냐? 예, 지금 여기죠. 이 자리에서. 고점 가능성이 시사가 되죠. 단기 고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들어가시려면은 지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측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11,980 레벨링 있죠. 여기까지 눌릴 때까지 대기했다가 지지 여부를 측정하고 매수를 보셔야지 지금부터는 어떤 관망 포인트가 이 수급이 내려갈 때까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평가값이 내려져요. 단순하게. 의외죠, 여러분들. 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 관망을 좀 유지하시고 지지 여부를 측정하신 다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11,970에서 80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지가 된다면 그때 매수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일단 눌려야 돼요. 개장과 동시에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미장 개장과 동시에 30분 지났는데 기다려 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 이게 눌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상방 돌파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나이스해요.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조정으로 사인 올 때 그때 좋은 신호가 진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 여부가 우선 최우선이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의록 한번 체크해야죠. 네, 회의록 그렇죠. 한번 체크 먼저 들어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좀 낼게요. 사실 전일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은 관망하는 그런 기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매수 들어주셨고 시나리오 그대로 펼쳐졌잖아요. 네. 네. 사실 어제 내용은 한마디로 좀 표현할게요. 별 볼 일 없다. 네. 네. 오늘 이제 금통위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금통위도 어제 나온 대로 나왔고. 네, 사실. 그렇죠. 근데 회의는 뭐예요? 사실 회의는 2주 회의 금통위 결정은 당일날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지만 예. 회의록은 2주 전에 했던 내용이 어떤 회의를 나눴었는지 네. 지금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후에 할 일은 뭐가 남아있는지라고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연준은 지금 사실상 50베이시스 포인트에서 6월 금리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회의록을 통해서 결과치가 드러난 건 7월도 50베이시스 포인트다. 결론은 이거예요. 네. 7월도 50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던 75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선 잠재운 상황이에요. 자, 6월하고 이제 7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는데 일단은 연준의 목표는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으면서도 물가 우려를 낮추는 게 당연히 목표겠죠. 단순 빅스텝으로만 가자 이거예요. 금통위는 빅스텝 단계도 오늘 겪진 않았어요. 근데 연준이 뭘 믿고 이렇게 대들보지? 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지?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연준이 지금 대차대조표에서 축소를 하는데 이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문구,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 결정 지은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6월 회의도. 6월 회의도 마찬가지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2주 전에 나왔던 MBS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이라고 나와요. 자, 뭐가 일어나면 MBS 채권을 매각할까요? 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럼 연준에 대한 행보는요,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만약에 또 우려가 될 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MBS 채권 매각을 통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75 베이시스 포인트는 지금 당장 아니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들 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언제 회의한 거죠? 시청자분들? 2주 전이죠? 자, 2주 전 물가 상황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목표는 자이언트 스텝 밟지 않으면서 좀 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그쵸. 네, 이렇게 말씀. 그게 지금 목표고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게 BEI 수치 값이죠. 최근에 끝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살짝 꺾였네요. 살짝 꺾였네요. 여러분들. 아, 좋은 흐름입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낮춰지고 있다. 자, 근데 또 확대해서 볼게요. 자, 2주 전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고점 위치 값에 있었는데 회의를 겪고 나서 더 물가가 낮아진 상황인데, 자, BI 수치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굳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까요? 더 지켜보겠죠. 50만 올리고. 그죠? 그럼 사실상 6월은 완전히 99%에 대한 50베이시스 포인트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7월까지도 50으로 가능성이 올라간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들, MBS에 대한 매각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채권을 매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가 우려를 낮출 거 아니에요. 근데 국채는 위험해.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국채는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MBS 매각을 통해서 물가를 나는 낮출 수 있어 라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우린 아직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저는 항상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파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저는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미국은 통화 정책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행보가, 저는 물가가 낮아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가가 낮춰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연준이 추구하는 어떤 물가에 대한 목표는 고점 유지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금리 인상만 해서 상승 효과만 막으면 효과 달성이에요.
그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목표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러면은 지금 물가에 대한 상방을 치더라도 저는 증시의 위협을 가할 요소는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년물 국채도 어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얘기한 거 중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내일 단독으로 출연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내일 신세계 단독 출연입니다. 여러분들. 단독으로 출연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일단 내일 신세계 생방도 기억하시고 11시에 중요한 거는 어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증시에는 건강한 어떤 마사지 같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오늘 미장을 개장하고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제 나왔던 게 엄청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언보다 연준이 앞으로 단순 빅스텝으로 갈 생각이구나. 여러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냥 기본 스텝 하니까 헷갈리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 빅스텝이고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기준 잡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자이언트 스텝은 당분간 진행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난 회의록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자, 무기가 있다. 파월은 뭔가 생각이 있는 친구구나.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이 연준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7 3%대까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또 이 간밤새 있었던 미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견해 안 됐죠. 그래서 일단 어떤 이제 견해 사람들이 이제 피력을 했는데,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 3월, 5월 세 번 있었죠 의사락 발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화가 돼 왔고. 그 다음에 향후 6월달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6월달에 어떻게 우리가 향방에 가져갈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짤막하게나마 이제 뭐 해양 마스터에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네. 갖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시간 네. 빠르네요. 벌써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올해. 네네, 그러게. 저도 방송 출연한 지 벌써 2달이 가까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올해를 또 잘 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FOMC를 또 분석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5월이 또 가정의 달인 만큼 또 네. 행복이 찾아와야 되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달, 3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상황이 이제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다는 가정에 놓고 봤을 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1월 달에 먼저 우리가 0.25%로 일단 인상을 하자. 뭐 이 얘기는 작년부터 이제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이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친환경 유럽에 그때 이제 10월부터 어떤 원자재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이 돼서 이때 이제 파월 의장님이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떤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가 오는 거는 맞는데 뭐 굳이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뭐 아까 0.5는 이제 뭐 빅 스텝이고 자 베이비 스텝을 한번 밟아보자.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일단 결정을 졌었고요. 근데 3월달은 공교롭게도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0.5%를 일단 인상을 해놓고 보자. 그렇게 금리 인상폭이 일단 결정이 났었어요. 근데 시기가 문제야. 시기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 1월 달까지만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여기 오타가 있는데 자 1월 달에 2022년 6번에 일단 올리고 보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올리면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3월 달에 뭐 4월 달에 제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3월 달에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급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
중립금리 1.9%까지 인상을 하자. 그러면서 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5회, 50 베이시스 포인트 1회. 일단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횟수는 일단 뭐 똑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 어떤 좀 더 세분화가 된 거죠.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는 5회,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1회. 이렇게 좀 세분하게 됐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오판을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예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처럼 팬데믹이나 뭐 그런 데처럼 이제 뭐 어떤 정책을 금방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제 오판을 좀 했던 게 아닌가. 나름대로 뭐 참 영리하시고 뭐 스마트하신 분인데 여기서 오판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안 좋은 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1월달, 3월달 변했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월달, 3월달하고 좀 비교를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3월달까지도 연준 일부 위원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적절할 것 같다. 뭐 제임스 블러 뭐 등등 찰스 뭐 총재들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도 4월달이 되면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부에서 5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 50 베이시스 포인트.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무적으로 발동을 해서 오늘까지 계속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가는 건 이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월달로 달라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뭐냐면 자, 한 번에 금리를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 뭐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려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리는 거는 무리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래 같은 이유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 뭐 내일 또 P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PC 발표가 이거 예상치가 이제 전월보다 좀 높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어떤 파월 의장이나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지수들이 있죠. CPI, PPI, PC, 그죠?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날은 어떻게든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으로 그게 계속 연속이 이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어떻게 또 시장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코로나 봉쇄, 공급망 차질. 이게 어쩌면 심각한 이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변이 감염. 이게 좀 며칠 전에 또 미주 일부에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한 10만 명의 또 코로나 환자가 또 재발이 돼서 뭐 코로나 브리핑을 다시 좀 재개하는 상황까지 놓였다. 그래서 이게 끝나질래도 끝나지 않는 이게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를 한 번에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 FOMC 의사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FOMC 의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인플레를 2%까지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여기서는 4.3%. 이게 중물가잖아요, 중물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2%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좀 퀘션이에요. 저번 4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는 이상은 이거 2%대 절대 이거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는 게 수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2023년이 돼야 2.2%, 2024년도 2%인데 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이런 상황이 다 클리어가 됐다는 상황 하에서. 근데 지금 이게 클리어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뭐 2023년, 2024년까지도 상당히 타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공물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은 각 나라의 재고가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재고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금리 어떤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 예, 그런 것도 좀 바라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의사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월달, 3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이 파월 의장님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바라보셨어요. 당연히 뭐 경제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는 게 맞는 거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거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5월달에 딱 의사록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완전히 이거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또 그래요. 정점이라고 확신하기 힘들다. 그 정점이다 얘기해주면 좋은데 뭔가 항상 밑밥을 깔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파월 의장님의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우시지 않으신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3월달하고 1월달하고 3월달하고 5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해봐야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자, 5월 FMC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뭐 60번 가까이 이제 언급했다. 입이 닳도록. 이거는 뭡니까? 그만큼 사태가 무지하게 심각하다. 예, 결론은 이거 어떤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예측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그럼 결과가 뭡니까? 경기 둔화는 기본적으로 오게 됐어요. 일단은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됐든 경기 침체는 단기적이 됐든 뭐 장기적이 됐든 무조건 그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자신을 하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오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중립금리가 2.5%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임스 이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3.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까지 만약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 퀘션이에요. 일단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뭐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소하자. 단기적으로 감소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잡아주고 경기가 좋다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쉽지 않겠구나. 뭐냐? 일단은 6월, 7월까지 일단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린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죠?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제 시장의 선방향이 된 거고, 자, 차후에 9월까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10, 11, 12, 3번이 더 남았잖아요. 연준회가. 1년에 8번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6, 7, 8, 그죠? 9월까지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 내 금리를 올리고 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 뭐 이 임금 인상이 또 올 수 있고 우리 또 뭐 가게나 그다음 기업 입장에서 일단 뭐 금리가 오른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됐는데도 그런 게 어떻게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뭐 저래도 파월 의장이라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구나. 결론적으로 내년은 둘째 치더라도 올 말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장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은 5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빼면은 이제 금요일, 월요일은 또 이제 휴장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보면 6월달에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죠? 오늘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시는 대로 5월달 지금 뭐 의사록은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잖아요. 페이지 수만 많았지.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일 일단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5월달 마지막 한 주도 결국 이제 연속 하락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6월 달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지켜보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천명 마스터님의 또 FOMC 의사로 공개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의 이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또 조금 다른 엇갈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신 관계로 바로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막수님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꺾이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안 꺾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회영 마스터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소폭 내림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달러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겠죠? 원 달러가 아니라? 네,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네, 않는 그렇죠.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꺾이는데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면? 네, 104선에서 지금 한 101까지 내려왔다가 102선인 것 같네요, 지금은.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꺾였습니다, 이제. 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어. 꺾인다기보다 이제 예. 고점 플레이가, 고점이 자리가 잡히는 시간이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달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증시랑은 좀 연관성은 짓지 마세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보시는 달러에 대한 차트는. 달러를 비교 분석하려면은 두 국가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통화에 대한 속도를 비교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 보고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버리면은 진짜 흐름 망가집니다. 왜 그러면 58%에 대한 비율을 유럽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타 국가에 대한 대비보다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보유국에 대한 비율 자체를 측정인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은 중국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사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연말까지에 대한 어떤 중립금리 설정은 완료가 됐죠. 미국 입장에서. 지금 시장 반영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연말까지에 대한 금리가. 근데 난데없이 이번 달 중순이었죠. 유럽에서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해방시키는 정책을 꺼냈어요.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 끝내겠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지금 증시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상황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좀 유럽을 쉬쉬했죠. 유럽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럽이 올려봤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달러 흐름은 유럽의 통화 정책을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사실 처음 말씀해 주시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던 부분이죠. 네, 최근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달러가 강세장이 나온 거는 예. 유럽 또한 어떤 이제 테이퍼링과 같은 이 PPP에 대한 축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미국이 갑작스럽게 페달을 가속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50 빅스텝도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2008년 대비해 갖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속도가 단순히 이제 베이비 스텝 0.25 베이시스 포인트로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단계도 뭐냐면은 3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올렸었어요. 네. 3달에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 상황을 보면서 건전하게 올리자 이런 주의가 강했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기조가 굉장히 바뀐 건 사실이에요. 빅스텝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지금 상황이 그거를 연출을 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달러가 최근에 상승했어요. 베이비 스텝보다 빅스텝에 대한 부분으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중립금리가 설정됐잖아요. 2.5%에서 3%. 미국이 중립금리가 설정된 상황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시장 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상황 내에서 갑자기 라가르드 총재, 유럽 ECB 총재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금 고심이 깊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거 전담 아닙니다. 팬이에요. 예. 자, 지금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 2%로 안정되는 것을 본다면 중립금리로서 추가적으로 적절할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8년 만에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이거 되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와, 저도 이랬어요. 와, 드디어 하네. 드디어 하네. 자, 9월 말까지 제로 금리를 안착하겠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의아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기조가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하듯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얘네는 마이너스 금리야? 그리고 이제 그걸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요. 굉장히 후발적이죠. 후행적이고. 자, 그리고 9월 말까지 제로 금리가 안 돼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만 끌어올리겠대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경제 기본이에요. 자, 유럽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유럽. 마이너스 금리를 갔기 때문에 나라가 안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배드 초이스 한 거예요. 8년 전에. 이 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과 유럽이. 자, 왜 이런 상황을 펼쳐졌냐? 자, 일단은 마이너스 금리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자, 한국은행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좀 더 빨리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한국은행 있죠. 중앙은행, 한국은행. 자, 시중은행 뭐예요? 뭐 K은행, S은행 많겠죠? 여러분들 우리 다 알다시피. 자, 물가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럼 디플레 파이터예요. 여러분 우리 인플레 파이터는 뭐예요? 물가랑 싸우겠다는데 디플레 파이터는 뭐예요? 물가가 낮아지니까 또 싸워야 돼요. 그럼 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시중에 돈이 떠돌아야 돼요. 유동이. 그래야 물가가 올라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시중은행이 돈을 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이에요. 제가 은행 주인입니다. 시장 안 좋은데 돈 안 풀어요. 왠지 아세요? 회수가 안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데 어차피 제로 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직전에 제로잖아요. 이자도 낮지, 회수도 안 되지, 대출은 사람들이 원하지. 나 대출 안 해줘.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시중은행이 돈이 중앙은행으로 가요. 맡겨줘 하면서. 자,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빌렸다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의해. 근데 지금 보증금 같은 개념을 맡겨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놨어요. 근데 지금 시장 너무 안 좋아. 제로금리에 어차피 이자도 싼데 나 지금 어차피 이거 대중에 대출을 해줘봤자 돈 수거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맡겨요. 오히려 중앙은행한테. 그게 초과 지급 준비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억이란 돈을 원래 중앙은행에 맡겨놨는데 나 돈을 이제 대출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가진 돈 중앙은행에 더 맡길래 1억 더.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을 중앙은행이 펼칩니다. 뭐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앞으로 너넨 이자를 먹일 거야.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당황해요.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반강제적인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중은행은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러면은 디플레 파이터가 막기 시작을 해요. 물가가 저물가로 가는 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양적 완화의 정책일까요? 긴축의 정책일까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여러분들 딱 답이 나와야겠죠. 양적 완화의 정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 물가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디플레 파이터를 막기 위해 내려가는 이 하락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도했던 유럽의 물가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돈의 긴축 정책을 펼쳐야지 이 상승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없애자 하고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비판할 수 있어요. 라가르드 총재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제서야 하냐? 왜? 이 정책에 대한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이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론과 그 정부에 대한 역할론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얘는 항상 후행성으로 가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유럽은 기업 중심이에요. 일본도 기업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중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보다 기업을 살려서 낙수 효과로 국민들에게 보내자는 게 정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그 효과입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한 최고 단점은 뭐냐면은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최악의 국면으로 갑니다. 일본이 지금 그래요. 일본이 경쟁력이 굉장히 밀려요. 낙수 효과를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낙수가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고 월급이 실질 급여가 150만 원이다 라고서 일본에서 나왔어요. 정말 최악인 거예요. 국민들한테 낙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늘겠습니까? 안 늘어요. 최악의 경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얘기가 샜는데, 근데 지금 그 정책을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자, 일단은 효과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고점 포인트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유럽도 긴급하게 긴축이 들어가기 전 때문에.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 다음 시나리오겠죠. 차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음 시나리오가 중요하고. 그죠? 저는 여기서 의문을 좀 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제로금리 갑니다. 제로금리란 뭐예요? 금리 인상이겠죠. 이거 안 될 가능성 높아요. 그 다음 스텝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유럽은 안 돼요. 유럽은.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꼬일대로 꼬여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될까요? 자, 차트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잠시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달러에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는데 네. 당분간은 이 고점 포인트만 만들고 ECB 통화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가르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ECB가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궤도를 네. 정착을 못했다면은 다시 달러는 상승을 칠 겁니다. 그럼 105선도 넘어설 수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05선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ECB한테 갈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상승 파동을 그리다가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고점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대한 행보가 ECB가 9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달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일단 100달러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100달러, 99달러까지요. 99.55로 보이네요. 여기서 오히려 추가 상승이 달러가 어울려요. 추가 상승이.
일단 고점은 나왔대. 이 다음에 대한 고점 돌파는 ECB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로 금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못하게 된다면 달러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미국은 어차피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축소돼 갖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내일은 제가 그 10년물 국채 있죠.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다이버전스 효과, 다이버전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역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건 아주 굉장한 신호다. 이거랑 그리고 큰 거 하나 얘기할게요. 빅쇼트가 언제 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쇼트가 언제 오는지. 왜 지금은 아닌지. 그 부분 내일 방송을 통해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아무튼 유럽에 대한 어떤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방향성이 정확히 잡혀 있는데 오히려 유로가 너무 상승했다기보다 지금 달러가 조정 구간을 걷고 천장을 다시 두들기는 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105달러죠? 105달러 인근 고점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인근에서 유럽에 대한 정책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ECB의 통화 정책과 이 달러의 상관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증권가에서 금통위의 물가 안정 의지에 기준금리가 연말 2.5%가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기준 금리를 연말까지 2.5% 올린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아 정말요? 왜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2.75%까지도 전망하고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 예. 5월달에 말씀 그 내용 있잖아요. 예. 뭐 파월 의장이 연말에 좀 지켜보면서 아,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거에 좀 우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한국은행이 참 이게 스마트하게 이번에 오늘 정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예견하고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는 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2.5%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저희도 어떻게 참 이게 공교롭게 다 그래서 아까 지금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22도 9월 달에 어떤 변곡점이 될 테고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 어떻게 변곡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이제 지금 저렇게까지만 안 간다면 충분히 우리 이 국내 증시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찬 번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찬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대신 6, 7월까지는 안 좋다.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짜님에 대한 질문에 또 답변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어느덧 많은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다양한 투자 팁 전해드렸는데 또 내일 오전 10시에 해왕 마스터님의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주제가 또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와, 이거 진짜 빅쇼트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분간 안 온다. 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근거 있는 얘기만 하지. 네. 안 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무방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까지 건네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과거에 어떤 모멘텀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청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참여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또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